네, 원장님 호스트 권한 넘어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잘 보이시죠? 예, 한 분 정도는 마이크를 살아주시면, 예, 지금 잘 네, 제가 보이시죠? 켰습니다. 네네, 잘 보입니다, 예, 원장님. 예, 그러면 네네.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임춘택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는 카이스트하고 지스트 교수를 역임을 했고요. 받았다시피 저는 그전에는 국방부에서 제 장교로 한 6년 생활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 ADD에서 8년 동안 연구원 생활도 좀 했고, 그다음에 공무원 생활을 또 한 4년 정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 그 제가 이제 직업을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직업을 받고 또 제가 하는 일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에너지 쪽 일을 하지만 한때는 제가 국방 정책 쪽을 담당해서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ADD에서는 또 항공우주 분야에 또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해본 적도 있고요. 제가 분야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바꿔서 여러 가지 일도 해봤고, 근데 제 스스로는 그게 그거 같더라고요. 이게 다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로 에너지 관련된 이슈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세상 일이 비슷한 측면이 참 많습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만들어서 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걸 기획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제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이 에너지 문제라는 것도 국방이나 또 항공우주나 이런 데처럼 공공 성격이 굉장히 강하구나, 에너지라는 게.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들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쪽 업무를 볼 때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 혹은 그 민간 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물론 그런 관점도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먼저 그런 관점을 우리가 어디에 놓고 볼 거냐. 이건 공공의 영역과 그 민간의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바로 이 문제가 있다. 먼저 그렇게 좀 성격 규정을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기후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판 뉴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린 뉴딜이 뭐냐, 그리고 한국판 그린 뉴딜의 목적이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죠. 그린 뉴딜은 말 그대로 그린은 이제 친환경이라는 뜻이고, 뉴딜은 큰 사업,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사업으로 물 통해서 우리나라를 바꿔나가는 거죠.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친환경 에너지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사업이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 기후 위기하고 경제 위기,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예, 그렇게 저는 먼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바로 요 결론, 요 2가지 결론을 제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목차는 크게 이제 요 3가지가 되겠고요. 맨 먼저 제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그린 뉴딜 혹은 에너지 전환, 이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작년 말에 2050년까지 우리도 탄소 중립 달성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소 중립도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이 그린딜을 해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린 뉴딜 이름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도 이름을 굳이 뭐 그린 뉴딜 이렇게 안 붙여서 그렇지, 중국의 7대 인프라 사업, 이게 보면 딱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다. 먼저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린 뉴딜의 배경이 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 온난화가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의 그저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지구 온도를 지난 50년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미 이 북반구 중심으로 해서 무려 한 4도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구 평균 자체는 우리가 1도 정도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지난 그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근데 50년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현재 그 온도가 지구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소설도 아니고 누구를 위협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대부분의 그 지도자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죠. 여러모로 이번에 그 탄소 중립을 세계 지도자들이 선언한 건 의미가 큽니다. 이게 뭐 그냥 각국 사정에 따라서 지도자들이 그냥 한마디 한 것뿐 아니냐 이렇게 폄하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한번 이 환경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소수의 전문가나 아니면 환경운동론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이나 뭐 탄소 중립, 뭐 그리고 그린 뉴딜 이런 얘기들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작년에 이런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소수 그 전문가들의 담론이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주류 담론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메가 트렌드가 형성이 되니까 당장에 우리 국내 기업들만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그전까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화석연료 기반의 이런 산업을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아리백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뭐 우리 그럴 지금 여유가 어디냐. 그렇게 하면 우리 산업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이 국내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ESG라고 해서 다 아시죠? 환경, 그다음에 그 사회,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 이제 그래서 이제 윤리 경영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 경영 얘기를 요즘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요즘 대기업들이 나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여러 저 사람들을 보내고 해가지고 ESG 경영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 이건 큰 변화입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 이런 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다행히 시대의 흐름을 잘 잇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 신문에다 대고는 뭐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관련 환경세라든가 이런 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요. 그럴지 모르지만 기업 스스로는 굉장히 지금 스스로 준비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그 리뉴어블 에너지 100% 그러니까 그 저기 재생에너지 100%로 그 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그 아리백인데요. 아리백 같은 경우는 현재 다들 스스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 나서 하고 있잖아요. 그 작년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흐름이 없었죠.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의 변화,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의 이제 이제는 이게 이제 주류 담론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염두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후 위기의 원인이 그러면 뭐냐? 이제 결국 인간 활동에서 생긴 거죠. 과학적으로는 대형 태풍이라든가 대형 산불, 뭐 작년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큰 폭염이 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이 굉장히 선선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은 굉장히 추웠죠. 이게 참 예측이 쉽지가 않죠. 어떤 해는 겨울이 굉장히 따뜻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름도 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요. 지금 4월 달 됐는데 어떻습니까? 틀림없는 건 예년하고 뭐가 달라져도 달라져 있죠. 예를 들면 벚꽃 같은 경우 올해 이렇게 또 빨리 필 줄은 또 몰랐거든요. 작년 겨울 그렇게 추웠기 때문에 벚꽃이 굉장히 늦게 개화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또 필 때는 빨리 지금 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달,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서 거의 주말마다 계속 비 오고 있죠. 오늘 또 지금 비 오죠. 이게 예. 예년 같으면 봄에 이렇게까지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가끔 왔지. 그래서 봄에 산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올해는 지금 산불 얘기가 없잖아요. 뭐 산불이 날래도 무슨 건조해야 뭘 나죠. 그래서 올해 뭐 굉장히 그 대풍이 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이긴 합니다. 겨울철에 눈과 비 많이 오고 봄에도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근데 불과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세계적으로는 태풍과 산불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북아메리카 쪽에서는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호주에서도 지금 계속 벌어졌던 일이고요. 이게 유례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기온 상승하고 탄소 배출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보시게 되면 기온 상승이 지난 1880년도부터 그 140년 동안 일어난 것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하고 이 커브가 거의 같죠.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거, 그거야 뭐 워낙 그 변수가 다양하니까 그런 거고, 이 정도 된 거 보면 이거의 코헤런스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건 지금은 상식이 됐지만 이거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오고, 기후 위기는 조장된 거다, 그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풍미했었고, 근데 지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는 결국 탄소 배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로 이제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래서 탄소 중립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온실가스 어디서 나오는가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온실가스는 크게 보면은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는 CO2고, 메탄가스는 이제 그 CH4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탄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탄소 배출 제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되는 게 결국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전체 4분의 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메탄은 발생량 자체는 이것보다 한 20분의 1 정도 작은데, 동일한 양으로 치면은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도 21배 더 온실 효과가 큽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이것 온실 효과도 있지만, 이제 평균을 내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퀴블런트 이렇게 따지죠. 이산화탄소 이퀴블런트로 따져놓고 보면 메탄이 이제 이렇게 비중이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이게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소 저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저기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그런 것들도 전부 온실가스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원전에서 우리가 냉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냉각 과정에서 해수가 온도가 상승하는 것도 이제 지구 온난화의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그 국부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수증기가 발생을 합니다. 수증기도 사실은 중요한 온실가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양날의 칼인데,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그건 탄소 배출을 직접 안 하는 거고,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안 하거나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안 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전기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는 다 열로 나가거든요. 그로 인한 그러니까 석탄화력이나 원전이나 전부 다 그 효율 전기로 바뀌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예를 들면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효율이 대략 44%입니다. 가장 좋은 게 45%고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가지고 44% 이 정도 하는데, 나머지 전부 열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된다. 이제 그렇지만 온실가스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섹터에서 그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에너지 부분만 놓고 보면 역시 또 한 4분의 3 최소. 이것도 이제 통계에 따라 다른데요. 최근 통계에 하면 86% 정도가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탄소 중립에 필요한 부분은 에너지 아닌 비에너지 분야도 일부 있지만, 에너지 분야의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온실가스를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레나에 의하면 이제 재생에너지 기구입니다. 국제.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게 한 거의 절반 정도를 CO2 저감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 그것도 나머지 한 절반 정도, 27%인데요. 이제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전기화하는 거다. 예를 들면은 휘발유 차 대신에 전기 자동차 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전기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 혹은 연료를 전환을 해서 전기를 써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 CO2 배출한 추세인데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이렇게 이제 늘어났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약간 줄었지만 다시 뭐 늘어날 거로 보인다. 특히 올해 지금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이렇게 이제 늘어날 건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지구상으로 이제 재앙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정도 동결을 해가면서 서서히 줄여가는 거냐? 아니면 2050년도까지 대대적으로 줄여서 현재 거의 한 4분의 1 수준 정도. 근데 이제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넷제로까지 가야 된다는 건 사실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줄이더라도 흡수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넷제로 갈 수는 있습니다. 현재 배출의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까지 내려간다면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분야가 크게 이제 5가지 분야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그게 뭐냐면 건물 분야. 건물에서의 재생에너지 많이 쓰고 효율 늘리고, 그다음에 전기화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 트랜스포트. 이건 이제 수송 분야죠. 수송 분야도 이제 중요한 분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열도 많이 씁니다. 전기 말고도 열 자체도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거의 절반이 열 때문에 씁니다. 온수, 또 냉난방 뭐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열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분야. 전력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쓰는 에너지의 약 20% 정도가 이제 이 현재 발전하는 데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80%가 다른 데서 직접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기의 비중 자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80% 이 정도까지 이제 앞으로 2050년까지 늘어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분야가 또 있죠. 산업 분야에서 예를 들어 시멘트, 정유, 석유화학, 그다음에 철강,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전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문제 성격이 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분야를 어떻게 이렇게 바꿔나갈 거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1.5도 시나리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까지는 2도씨 시나리오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1도 정도 이미 상승을 했는데, 이만큼 1도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온실가스를 우리가 적절히 감축해 나가면 2도씨 정도까지를 상승을 용인해 주자. 그게 이제 2도씨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IPCC, 이제 유엔 산하의 이제 국제 기후 기구죠. 그게 이제 인천 회의에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 그 당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인천 회의에서 1.5도씨로 억제해야 된다. 2도씨 너무 많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1도씨이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게 0.5도씨이기 때문에 이 0.5도씨 정도를 해도 상당히 많은 그 환경 변화가 있다. 지금 생물종에 이렇게 하더라도 거의 제가 이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절반 전후가 멸종할 수 있고, 어떤 종들이 20% 정도가 멸종하고 어떤 한 80%도 멸종한다, 이런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후 위기를 놓고 볼 때 1도씨는 너무 과도하다. 0.5도씨 이제 남았다. 그러면 현재까지 올라온 걸 쭉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요.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도 낙관적인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20년 남았습니다. 현재 2020년이고 2040년이면 이제 1.5도씩 도달하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하면은 이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메이저로 놓고 보더라도 거의 10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뭐가 맞을지는 지나봐야 알아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상적인 경우만 믿고 지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40년도에 이 정도 도달하고, 그러면 2050년도 정도의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내려가 줘야 인류가 생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길이 너무나 큰 그 부담이고 험난한 길이고, 산업이고 우리 생활 양식이고 거의 몽땅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뭐 발전소만 몇 개 뭐 짓고 몇 개 폐쇄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경제 산업 시스템이 전체 바뀌어야 되고 사회 시스템까지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감당한다는 건 선진국일수록 더 힘들죠. 선진국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 잘 고착화돼 있고 잘 발달돼 있거든요.
후진국이 차라리 하기가 쉽습니다.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는 데가 혁신하기가 더 쉬운 거거든요. 가진 게 많은 데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의 저주라고 그러죠.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그걸 일으켰다는 그 성공 때문에 우리가 더 혁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배부른 자의 고민이죠. 배불르면 혁신이 어렵습니다. 그 5대 제국의 비밀을 추적한 걸 보면 결론이 뭡니까? 혁신과 포용이죠. 이 혁신과 포용으로서 5대 제국,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뭐 미국 제국까지 포함한다면요. 이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혁신과 포용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은 뭘까요? 뭐 때문에 혁신과 포용이 일어날까요? 어떤 나라에서 왜 혁신이 일어나고 어떤 혁신이 안 일어날까요? 결국 결핍입니다. 내가 굶주려야, 내가 가진 게 없어야 혁신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선진국들이 가장 그래서 여기에 저항을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이 꼭 트럼프라서야 그랬을까요? 미국 전체에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산업 구조가 있는 겁니다. 또 경제 사회적인 구조가 있는 겁니다. 중국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산업 발전 막 시켜야 되는데, 한참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탈석탄하고 탈원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원전 계속 좀 짓고 석탄 발전 앞으로 한 5년은 좀 더 짓게.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더 탄소 배출 좀 더 늘릴게. 그래서 2060년 정도 가산할게. 뭐 중국 나름대로는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 혹은 선진국들이 가장 지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 근데 더 이상 이 OECD를 비롯해서 이런 선진국들이 이걸 외면할 수 없게 됐다. 근데 한국이 굉장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화석연료 기반으로 많은 산업을 일으켜 왔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 부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그런 기관장이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선도기관이고요. 저희가 그린 뉴딜도 선도기관입니다. 저희가. 근데 그 기관장으로서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가장 그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예산이 지금 1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올 정도예요. 주말에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안아야 될 이 부담, 그리고 우리한테 남겨진 시간이 너무나 없다는 거. 30년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레미 리프킨이 그 얘기했듯이요. 그린 뉴딜 그 책에서 얘기했듯이 탄소 중립은 전쟁이고, 이 전쟁에서 승자가 결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쥐게 된다. 패러다임의 승자가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경제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에너지 분야가 현재 2천조 원이고 1년에, 그 다음에 자동차 분야만 3천조 원이거든요. 이걸 아주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져오는 시장의 변화가 최소 5천조 원. 그리고 연관된 것까지 치면은 뭐 8천조 원 정도 최소 됩니다. 근데 1년에 8천조 원이에요. 이 정도의 시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요. 새롭게. 우리가 지금 1년에 수입해오는 에너지가 약 150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어떤 때 많이 올 때 180조 원, 적게 올 때 120조 원 정도 수입해오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 수입이 몽땅 다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에 적어도 절반 정도는 우리 에너지 수입을 안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는 에너지 자립이라는 큰 꿈이 실현되는 거고, 그렇지만 지금 산유국들한테는 완전 재앙이죠. 근데 그게 30년씩 안 걸리고, 제레미 리프킨은 20년을 얘기했어요. 20년 안에 끝나고 이거에 관한 중요한 어떤 기술 경쟁, 결국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이렇게 나타나죠. 결국 이 탄소 중립 전쟁이. 이 전쟁은 앞으로 10년 안에 끝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각 대학원들이 해야 될 일, 그다음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일, 우리 연구소들이 해야 될 일, 이건 대단히 많죠. 다행히 우리의 그동안의 장점은 비록 늦더라도 우리 스마트폰의 예처럼 삼성전자 완전히 늦었잖아요. 그런데 늦었지만 지금 1등 했잖아요. 지금 현대차가 제가 카이스트 교수할 때부터 현대차 사장단 카이스트 오면은 여기 계신 분들 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조사해 봤더니 여기 오신 사장단 여러분들 14분의 이 대부분이 전공이 기계공학입니다. 근데 이제 기계공학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자율주행차가 오기 때문에 전자공학 박사하고 이제는 전산학 뭐 이런 쪽 한 분들이 현대차 사장단의 한 절반은 돼야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저보고 오지 말라대. 예. 제가 카이스트 교수할 때 그랬어요. 예. 저는 카이스트 교수라고 다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카이스트 교수 중에서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지스 교수도 마찬가지고. 아무나 교수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 제가 1% 안에 들어가냐? 제 커리큘럼, 제 그 학력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교수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600명 중에 1%예요. 제가 그래서 1%에는 들어갑니다. 카이스트 교수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지스트 교수 되는 거 쉽지 물론 뭐 전북대도 뭐 쉽지 않습니다만, 예, 카이스트도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방대 나와서 그걸 하시고 쉽겠습니까? 그리고 고시 패스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은 그렇게 드뭅니다. 고시 패스해서 공무원만 하지. 저처럼 또 공부하고 또 군에서 제가 18년을 복무했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많이 군복무를 오래 하고도 그 다음에 특허 180개, 논문 190편 이렇게 쓴 사람은 없죠.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IEEE 그 펠로우가 된 건데요. 근데 이런 거 별로 자랑할 거 못 되고요. 카이스트 교수들 뭐 펠로우들 흔합니다. 예. 그런 거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제가 금호공고 나왔거든요. 공고를 나왔어요. 또 금호공대뿐이 아니라 공고 나와서 그러니까 기능사 2급 자격증 갖고 있는 카이스트 교수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굳이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1%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아무나 막 쉽게 되는 그런 교수 아니라는 거. 예, 그냥 저는 시험 쳐서 저는 지금까지 친 모든 시험에서 항상 수석을 했거든요. 카이스트도 시험 치니까 수석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수석하니까 교수들이 무슨 이런 학교가 다 있냐. 그때 이제 서울대 나온 사람 아니면은 카이스트 들어가기도 어려울 때인데 요즘 카이스트는 아무나 막 들어가는데 그때는 힘들었어요. 유학 관련된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에 들어가서도 저 시험 쳐서 그래서 제가 육군 참모총장상도 받고 아무튼 대통령도 시험 쳐서 하라면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는데 예. 그건 시험 안 치니까 자신이 없고요. 자, 더 얘기하면 재미가 더 없으실 것 같아서 자, 아무튼 1.5도 시나리오는 이제는 우리가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 자, 제가 에너지 기술 평가원장 하면서 제가 그 고민을 해봤어요. 에너지라는 게 뭘까? 저는 공학 문제도 그렇고 저는 다양한 문제 있어 봤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오로지 철학 하나뿐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대학에는 모든 과가 다 사라지고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다 사라지고 경영학과 다 사라지고 철학과 하나만 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 대학은. 왜냐? 이제는 웬만한 지식은 다 구글 신이 더 잘해요. 네이버가 더 잘하고. 이제는 무슨 지식 가지고 무슨 뭘 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AI와 데이터가 리드하는 혁명이지 않습니까? 5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5차 산업혁명은 어떤 때 오냐? 이제는 AI가 흔해지게 되면 아무나 AI 쓸 때 그러면 이제 5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시대가 되면은 데이터도 흔하고 AI도 흔해요. 이제는 머리는 아무거나 빌리면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해지냐? 뭘 할 거냐가 중요해져요. 질문을 뭐 할 거냐가 중요해. 답은 AI가 다 해. 근데 뭐가 궁금해요? 그게 중요해요. 질문을 잘해야 돼, 이제는. 그리고 내가 뭘 원하냐가 중요해. 이제는 노예와 같은 즉 진이 같은 것이 이제는 우리한테 항상 있게 된단 말이에요. AI와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 그때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진이한테 내가 뭘 원하는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생각이 중요한 시대가 와요. 이 사상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고, 사상.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발명을 했다. 그 뜻은 뭐냐면 기술 사상을 창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어떤 정치 제도를 만들었다. 새로운 무슨 산업 분야를 육성한다. 그건 일종의 산업 사상을 만드는 거고 정치 사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상을 만들려면 철학가가 돼야 됩니다. 사상은 뭐고 철학은 뭐냐? 깊은 생각이 철학이고 넓은 생각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넓은 세상으로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려면은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사회는 철학자만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요, 에너지 기술을 열심히 팔 게 아니고 열심히 신문 기사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에너지라는 것이 문제가 어땠는가 이걸 역사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사철이 중요한 시대가 와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문사철로 이제 풀어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문제의식을 내가 발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철학을 통해서 깊이 있게 문제의 근원에 도달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의 해법을 얘기할 때는 문학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재밌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공학을 하도록 문사철을 해야 되고, 경영학을 하도록 문사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문학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이제는 공통의 자질이 됩니다. 그래서 전 스스로도 그냥 공학자라고 설명 안 하고요, 인문공학자라고 스스로 부릅니다.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항상 같이 해야 된다. 다시 돌아와서 에너지 문제. 자, 50년 전에 어땠습니까?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 에너지라는 건 50년 전에 우리나라 에너지는 귀했죠. 에너지는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됐죠. 전략이 감서 써야 됐죠. 전기 함부로 쓰고 그러면 막 혼나고 그랬죠. 그죠? 석유 골로 아껴가면서 써야 되죠. 예, 옛날 에너지는 그랬습니다. 화석 연료.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족했던 게 뭐죠? 그때는 돈이 없었죠. 다 가난했죠. 흔한 게 뭐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거 전부 뒤집어 놓은 게 지금입니다. 뭐냐? 지금 가장 흔한 게요, 우리나라 돈이에요. 지금 3천조 원의 돈이 공공기관, 뭐 국민연금 800조 원 이런 거 쭉 합치면 2천조 원. 그다음에 대기업들 가지고 있는 사내 유보금 다 합치면 1천조 원. 그래서 3천조 원이 투자할 때를 못 찾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어디다 투자만 하면 좋을까요? 그것만 잘 찾으면요, 그러면은 투자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돈은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뭘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돈이 가장 흔하다. 지금 널려 있는 게 돈이다. 정부 예산도 500조 원 넘게 지금 쓰잖아요. 550조 원 쓰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복지를 하든 뭐 하든 그러기 위한 돈은 많아요. 돈이 없지는 않아요. 도둑놈들이 많지. 이걸 훔쳐먹으려는 도둑놈들이 많지. 이건 노회찬 씨가 얘기 잘했죠. 시원스럽게. 돈은 안 부족해요, 우리나라에. 근데 부족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쪽에 에너지 전환하고 뉴딜 사업 하려고 계획을 해보잖아요. 이걸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기업인이 없고요. 이런 새로운 이 기술을 개발할 연구원이 없고, 이런 걸 가르칠 교수가 없어요. 요즘에 AI 쪽 각 대학에서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카이스트도 그렇고 지스도 그렇고 학과를 만들려는데 교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 학생을 막 교수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예요. 새로운 분야는 지금 이렇습니다. 디지털 지금 뉴딜하고 지금 그린 뉴딜을 하려도, 저희가 지금 그린 수소를 만들고 새롭게 하려도 그렇고, 세계 최초의 최고 기술 형태의 태양광 모듈 기술을 만들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배터리 분야를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려도요,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사람이에요. 무슨 취업 이런 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사람이 없어요. 사람. 그러고요,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바뀌었냐? 에너지는 이제는 펑펑 써도 됩니다. 에너지라는 건 가장 흔한 게 됐어요, 이 세상에.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는요, 이 사하라 사막이 이 정도면 됩니다. 즉 한반도 정도의 면적에 쏟아지는 태양광 에너지만으로도 온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로 에너지가 이제는 풍부한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자원 전쟁이 일어났고 그랬습니까? 어떤 나라에만 이 화석연료가 묻혀 있고 어떤 나라에는 없어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재생에너지는 편평한 에너지라고 그러죠. 재생에너지라는 게 이제 햇빛, 그 다음에 바람, 그리고 물, 그리고 지열, 생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자연을 이용한 것이 이제 재생에너지거든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는 편평한 에너지고 민주주의적인 에너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나라하고 가장 나쁜 나라하고 통상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많이 나봤자 한 3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빠도 어느 나라나 다 태양광 할 수 있고, 어느 나라나 다 풍력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력도 많은 나라에 가능하고, 지열은 어느 나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어느 나라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에너지는 흔하다. 그럼 뭐 에너지 문제 해결됐네? 아니죠. 여기에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에너지 쓰는 게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 에너지 쓰는 게 힘듭니다. 자, 밖에 지금 물 내리죠? BP 내리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 수력 발전 할 수 있습니까? 금방? 어렵죠. 물은 풍부해. 물 에너지 풍부해요. 위치 에너지 풍부해. 쓰기가 힘들어. 자, 번개 쳐요? 순간 에너지 엄청납니다. 그거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쉽게. 그 다음, 태양광 에너지 주변에 흔하죠. 태양광이 뭐 항상 햇빛이 내리쬐죠. 그렇지만 이거 갖다 쓰려면요, 돈 많이 듭니다. 바람 항상 불죠. 위에 높이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면 어쨌든 불죠. 항상 불죠. 바다에서 항상 불죠. 그 못 써요, 쉽게. 그 쓰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에너지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인식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주로 지금 석박사과정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는데, 뒤바뀌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죠. 제가 오늘 준비한 여러 슬라이드 중에요,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발전이 어떤 식으로 비중이 바뀌었냐에 관한 거예요. 이걸 보시게 되면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5가지 분야로만 먼저 봤는데요. 석탄 발전이 꾸준히 늘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석유를 가지고 발전을 이제 거의 안 씁니다. 벙커지 포함해서요. 발전하는 비율이 이렇게 10% 가까이 다니 3%까지 줄어들었고요. 원자력 발전이 한때는 18%까지 이렇게 되다가 꾸준히 줄어들어 가지고요. 이게 후쿠시마 사고가 이때거든요.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부터도 이미 원자력 발전이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 나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자력 르네상스니 뭐니 얘기하다가 꽤 이제 원자력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러니까 10년 전 얘기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깝깝한 분들이 많은데요. 에너지는 원래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에너지는 별로 안 바뀌었어요. 옛날 보십시오. 옛날에 별로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근데 최근 10년 동안 에너지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원자력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고요. 10년 전에 재생에너지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3가지가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2가지가 늘어났어요. 재생에너지가 꾸준히 이렇게 비중이 늘고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 비중이 꾸준히 이와 같이 또 서서히 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화석연료인데 일종의 브릿지 에너지로서 상당히적으로 굉장히 친환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나 이런 것 지금 이렇게 다 바뀌었죠. 그래서 이 중간 단계로서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천연가스가 좀 쓰일 거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보죠. 그래서 이런 메가 트렌드가 있다. 석탄은 워낙 싸니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 300년을 쓸 만큼 석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 쓰겠습니까? 이거 못 쓰고 결국 덮죠. 예, 이거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그동안은 뭐 석유가 언제 고갈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그거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석유도 뭐 30년이니 얼마냐 하는데 이거 못 쓰고 이건 문 닫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50년이냐 55년이냐 그런 얘기 하는데 요즘에 이거 별로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셰일 오일에서도 드러났듯이 기술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기존에는 못 썼던 그런 걸 다 쓸 수 있습니다. 셰일 오일 때문에 지금 저 원유 고갈된다는 것이 한 30년 늘어났고요. 이거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샌드 오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나더 또 한 100년은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성이 없고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지금 못할 뿐이지 언제든지 경제성만 있고 필요만 하면은 얼마든지 유류도 앞으로 100년 이상 쓸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못 쓰고 이건 문 닫아야 되고 그게 또 지구를 위해서 제3의 인류의 베르나라 베르베리 나오는 거 보십시오. 지구가 얼마나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지구의 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류 이게 못 쓰고 이렇게 갈 것이다. 다른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겨갔나? 이건 제가 결론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동안은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 이 5가지, 일단 재생에너지가 가장 큰 비중이 이렇게 될 거라고들 이렇게 봅니다. 전체 모든 에너지, 이건 아까는 발전만 놓고 본 거고요. 지금은 모든 에너지 원을 놓고 보는 겁니다.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바뀔 것이다. 전기뿐이 아니라 열까지 포함한, 그 위에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식이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비중이 적어질 것이다. 특히 석탄은 지금 이렇게 비중이 크지만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가 지금 그 감소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석탄이거든요.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도 어느 정도 늘다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엔 장기적인 천연가스도 완전히 그 퇴출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거의 100%도 가능하다.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100% 하는 것이 2050년도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가능하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전망들은 너무나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2050년도까지 지금 그린 이 모든 현재 이 커브 자체도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앞으로 2010년 이내에 이 탄소 중립 전쟁에 의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 전기차로 전환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BNEF 같은 경우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꽤 그 진보적으로 전망한다고 하지만 뭐 2040년도 정도나 가야 뭐 한 뭐 절반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다. 그보다 더 빨리 바뀔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근데 미래는 함부로 전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낙관적인 시나리오, 비관적인 시나리오, 우리는 다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재생에너지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재생에너지가 그럼 얼마나 현재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72%에서 75%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에너지 미래는 예측하기가 쉽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30년 후의 미래는 지금 결정해요. 지금 건설한 화력발전소, 지금 건설한 원자력발전소, 지금 건설한 태양광 풍력발전소, 지열발전소, 통상 30년 씁니다. 30년 쓰다가요, 그 다음에 계속 리뉴얼 해가지고 수명 연장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나 더 쓰기도 하고요. 화력 발전소 더 쓰기도 하고요. 태양광이나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뉴얼 해서 다시 더 쓰고요. 그러면 한 50년 정도, 60년까지도 쓸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은 저 뒤로 하더라도 한 번 설치하면 대략 30년 정도를 쓰기 때문에 지금 재생에너지가 72%를 쓴다는 거. 나머지 다 합쳐도 원자력, 뭐 화력, 무슨 가스터빈, 뭐 모든 거 합쳐도 이제는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4분의 3이 재생에너지다. 그 얘기는 30년 후에는 재생에너지가 저 4분의 3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발전 분야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노란 게 태양광인데, 태양광이 5년 전부터 풍력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풍력이 그 전까지는 주류였거든요. 이 주류가 이 안에서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양광이 넘버 1, 그 다음에 풍력이 넘버 2, 그 다음에 수력이 넘버 3, 그다음 바이오가 넘버 4. 요 네 가지가 빅4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재생에너지를 참 이제 바꿔가고 있는 주류들이고요. 이 주류 간에도 치열한 다툼이 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바뀌고 있는가. 이 안에서도. 예, 그래서 이 치열한 이 경쟁 양상을 어떻게 될지 다 예측이 참 힘들 정도다. 근데 틀림없는 건 뭐냐? 재생에너지가 주류가 됐고, 이 안에서 주류 다툼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로 놓고 볼 때는 태양광이 승자 같다. 뭐 승자라고 해서 이 독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24시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수력발전이 풍부한 나라는 수력발전에 우선 투자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우리나라는 북한은 수력발전이 풍부하고 남한은 수력발전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양수발전에 굉장히 유리해요.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서는 양수발전이,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든가 미국 동부나 이런 데 가보세요. 산 한 300m 정도로 올라가려도 비행기 타고 1시간 가야 됩니다. 예, 미국은 그래요. 또 뭐 중남부도 마찬가지고요. 산 없는데 지역은 뭐 사방을 둘러봐도 산이 없어요. 그냥 그 완전히 광야가 펼쳐지고 있죠. 그런 데는 양수 발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나 다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다 양수 발전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재생에너지는 단점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간헐성. 그죠? 나왔다 안 나왔다 한단 말이죠. 계절 의존도 하고 매일 나왔다 안 나왔다. 특히 태양광 발전 같은 건 낮에만 나오잖아요. 그것도 흐린 날 잘 안 되고 풍력 발전도 불었다 안 불었다고 언제 할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완충 수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저장 수단이 필요한데 양수 발전이 그동안 나온 것 중에 가장 친환경적이고 한 100년 이상 가는 굉장히 좋은 그런 수단이다.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수력 발전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은 밤에도 나오기 때문에 풍력 발전도 꼭 필요한 거고요. 그 태양광 발전은 이게 워낙 값이 싸고 설치가 좋기 때문에 아무데나 해도 다 전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발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에너지 소비 패턴이 주로 낮에 많이 씁니다. 낮에 많이 쓰기 때문에 낮에 많이 쓸 때 많이 생산하니까 서로 궁합이 잘 맞죠. 그렇기 때문에 또 태양광 발전이 좋은 면이 있어요. 바이오는 또 필요한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있으면 음식이 됐든 가축 분유가 됐든 이게 바이오 그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하려면은 바이오를 우리가 에너지로 잘 써주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로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유 그런 같은 경우 바이오로 우리가 해야죠. 산업 분야 중에도 전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바이오를 에너지로 원료로 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그 바이오 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각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지난 10년간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요, 지난 11년 동안 무려 10배가 떨어졌어요.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메가와트 아워당 359달러에서 37달러로 떨어졌어요. 이것도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킬로와트 아워로 따지면 대략 한 45원 이 정도 되죠. 예.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싸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약 60몇 원 합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이 이제는 원자력 발전보다 더 싸졌고요. 가장 최근에는 킬로와트 아워당 무려 1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사우디에서 최근에 계약 이루어진 게 14원에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원자력이고 가스터빈이고 석탄화력이고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제 비교가 안 돼요. 석탄화력이 가격이 우리나라는 뭐 싸다고 해서 70원 내외인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환경부담금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00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원자력 발전은 한 100원에서 120원, 140원까지도 가고요. 원자력 발전이 사실은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면은 상당히 비싼 발전원입니다. 한 100원 이상은 봐야 환경 부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저기 그 폭발 사고 그래 났을 때 그런 거 고려하고 여러 가지 해보면은 이제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와 같이 굉장히 가격이 싸졌다. 풍력도 상당히 싸져서 한 두세 배 정도 이게 싸졌어요. 그래서 태양광은 거의 맞먹습니다. 이렇게 싸졌고. 근데 원전은 세계적 평균을 놓고 보면 123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40원 전후였다가 지금은 거의 킬로와트아워당 180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고 여파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원전에 대한 안전 기준 같은 것이 굉장히 강화되고 우리나라는 별로 강화를 많이 안 했거든요.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만 세계적인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해요. 우리나라가 좀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에너지 안전에 대해서는 이제 후진국형이 아직도 선진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걸 희생해서라도 안전을 중시하는데 후진국들은 우리 아직도 그런 습성이 있는 겁니다. 가장 값싸게 여기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생명을 희생을 하고 불구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걸 감수하고라도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재해 의존형 그런 산업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이건 우리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진짜 정의롭지 않고 우리가 이 불의를 용납하면 안 되는 분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환경을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게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계 시장이 변화하는 걸 보려면요, 매년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면 돼요. 제가 볼 때 세계 시장이 바뀌고 있는 것, 제가 지금 투자자라면요,
가장 먼저 투자돼야 할 부분이 한 세 가지 얘기하면요.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이에요. 이쪽은 제가 태양광이 지난 10년 동안 10배 이렇게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3년에 절반씩 떨어져요. 그러면 이 비율이 대략 10년에 10분의 1 되는 거거든요. 이 기하급수로 떨어지니까. 배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절반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배터리가. 그래서 그에 따라서 ESS 시장이 굉장히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굉장히 많고 이것도 경쟁을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는 배터리가 승자입니다. 배터리가 가장 에너지 그 태양광이나 풍력의 가능성을 보충하는 수단으로서는 현재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기차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이것조차도 지금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그런 거예요. 전기차의 이 비중이. 자, 그래서 그 전기차가 이렇게 폭발하는 것도 결국 이제 그 배터리가 전기차 전체 단가의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주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3년 전부터도 제 차는 아이오닉 차, 개인차를 그렇게 끌고 다니고 있고요. 제 애기평 원장 바뀌면서 기존에 큰 폼나는 그 차관급들한테 나오는 큰 차 다 그냥 마침 폐기할 때가 돼가지고요. 그거 그냥 다 반납하고 전기차로 다 바꿨습니다. 국산 전기차로. 여러모로 좋습니다. 에너지 비용 거의 한 4분의 1밖에 안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전기차 이제 쓸 겁니다. 무슨 애매하게 무슨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피어 배터리 이걸로 저는 할 겁니다. 여러모로 뭐 시장 자체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후진국형의 경제성 중심으로 가는 걸 이제는 탈피해야 되겠다. 이제는 환경, 안전, 사회,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일자리, 주민들 반대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안전,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다음에 환경, 이건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다만 환경 얘기만 너무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최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제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지 한 가지라도 미흡하게 되면은 이제는 안 된다. 이건 비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세계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우리는 앞서 제가 그 5가지 에너지 원인을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크게 이 중에서 3가지의 변화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탈원전이죠. 근데 우리는 단순한 탈원전이 아니에요. 첫째는 점진적 원전 감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천천히 원전을 감축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독일이나 대만처럼 혹은 일본처럼, 일본은 사고 때문에 갑자기 원전을 이렇게 셧다운을 하게 됐고요. 일부 다시 가동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가동하던 거에 지금 한 4분의 1도 가동을 안 하고 있고요. 미국도 한 150기 가까이 가동하다가 지금은 90 몇 기밖에 가동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신규 원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나마 4기 짓다가 2기는 짓다가 포기했고요. 워낙 경제성도 없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나마 2기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도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탈원전을 계속 해오고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탈원전을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늦게 한다. 굉장히 점진적으로. 사실 현재 지어놓은 것은 다 수명 끝날 때까지 다 쓴다. 이제 그런 원칙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런 정책을 하더라도 굉장히 우리는 천천히 하는, 우리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대신에 탈원전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에 있었잖아요. 원자력공학과에 딱 있어 보면요, 딱 2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전파, 한쪽은 방사선파. 원전이 방사선의 한 4배쯤 돼요. 교수 수도 그렇고 학생 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미국 가보면요, 미국 탈원전은 이렇게 오래됐지만 우리는 탈원전은 겨우 한 4년밖에 안 됐거든요. 미국은 40년이 됐는데도 MIT고 그다음에 버클리고 어디 가보게 되면요, 원자력공학 굉장히 잘 돼요. 원전 하나도 새로 가동 안 한 나라가. 왜냐? 방사선 쪽 교수들이 무지 많습니다. 학생들도 방사선이 많고요. 원자력공학 전공하면 보수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이게 유망하겠는지. 우리 지금 우리가 방사선을 해서 지금 우리 치료, 그다음 진단,
이 방사선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방사선 여기 의존하고요. 그다음에 국가 안보도 지금 방사선으로 이게 뭐 여러 해서 침투해서 여러 가지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식품 위생, 우리 이제 수출하고 그러려면 전부 방사선 소독해야만이 이게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품이나 이런 데까지도 그렇고 농식품이 전부 다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고령화 때문에 이런 그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와 관련된 의료 분야 이게 굉장히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방사선 산업이 매년 12% 성장하고 있어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매년 8% 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산업이에요. 이 원전은 방사선 산업보다도 비중 자체가 5분의 1도 안 됩니다. 굉장히 작아요. 작은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쪼그라들고 있고요. 방사선 산업은 지금 굉장히 큰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학생을 많이 배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총장이라면. 그 학과 교수들한테는 물어보지 말고요. 학과 교수들은 자기 전공한 쪽으로 계속 늘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저는 양심적으로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냥 그 학과를 나와버렸습니다. 원전 중심으로 하는 이걸로서는 가능성이 없다. 제가 그래서 카이스트를 나오게 된 배경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지스트입니다. 카이스트가 아니에요. 카이스트는 이런 별도 학과도 없어요. 지스트는 카이스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데고, 이런 쪽에 전문적인 연구소도 따로 두고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이쪽에 전 그래서 전공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10년 넘게 이쪽으로 이제 관심 원래부터 갖고 해왔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5년 정도 집중적으로 하다가 현재는 학교는 잠깐 쉬고 있지만 이제 업무를 좀 이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원자력 쪽에 하는 저랑 같이 했던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그분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된다. 미국이 왜 이렇게 바꿨겠냐. 많은 대학들이 학과 혁신해라. 그래서 방사선 중심으로 해라. 그러면 지금보다도 원자력 분야가 한 2배 이상은 커질 거다. 왜 우리가 더 커질 수 있고 에브리바디 윈이 날 수 있고 나만 좀 불편할 뿐인데 교수들이 철밥통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수들이 불편하더라도 이걸 감수하고 내 전공 좀 바꾸면 어떠냐. 내가 새로운 과목 좀 개설하고 그에 따라서 연구도 하고 우리 그 정부 차원에서도 방사선 좀 많이 늘려줄 건데 앞으로 이런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이제 탈석탄인데요. 단순히 탈석탄이 아니고 석탄 화력을 똑같은 화력인 가스터빈으로 바꾸는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비교적 좀 순탄해요. 왜냐하면 같은 발전회사 내에 석탄도 있고 가스터빈도 있거든요. 이쪽 전공한 사람이 적적 다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지만 석탄 화력만 한 사람은 가스터빈이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은 이제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전에서 방사선 넘어가는 것도 정부가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쪽 관련된 대학, 연구소, 연구, 인력 양성 이런 쪽에 계속 이런 식으로 늘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죠. 그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쪽. 이런 쪽으로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 잘하고 있느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거의 2배 정도로 재생에너지 전환 현재 빨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폐기하는 거 당초 계획한 대로 지금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큰 세계적인 변화가 와가지고 지금 현재 했던 속도보다 훨씬 좀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속도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면 그동안 이번 정부 출범 때 해왔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하고 지금 그린뉴딜 탄소 중립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게 합니다. 첫째는 그전에는 목표가 그냥 무제한 먼 훗날이 있었다. 근데 이제는 2050년도에 넷제로라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됐다. 그게 다르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접근해야 되는 속도가 다르다. 대략 속도가 그전에 했던 것보다도 2배 이상 이제는 빨라졌습니다. 2배 이상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전환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로 전환하고, 그래서 발전 분야, 산업 분야, 건물 분야, 수송 분야 이 모든 게 이제는 전환의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전에는 사실 좀 낭만적이었다. 뭔가 에너지 전환하면 폼도 나고, 뭔가 좀 뽀대가 있어 보여. 뭔가 좀 이렇게 하면은 연예인들도 전기차 탄다. 그럼 좀 개념 있어 보이고. 이제는 그런 한가한 낭만적인 것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전쟁이다. 이제는 전쟁, 무역 전쟁과 기술 전쟁, 이 양대 전쟁을 이제는 상대 출신과 공대 출신들이 장군이 돼가지고 무역 전쟁의 장군, 그다음 기술 전쟁의 장군이 돼가지고 이걸 이끌어 가야 된다. 이 양대 분야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되는 이 전쟁 시대가 이제 도달했다. 그래서 여기서 지면은 그냥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IT 가지고 좀 여기까지 먹고 살고 왔는데 미래는 세 가지 기술이 좌우할 것이다. IT, ET, BT. 근데 BT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신장하고 있거든요. 의료, 바이오 이제 커지겠죠. IT가 결국 이제 디지털 뉴딜로 가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 다 이게 IT인 거고요. 그래서 IT, BT 주로 이렇게 해왔죠. 거기에 ET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에너지 환경 기술. 그래서 에너지 환경이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천조 원, 크게 보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5천조 원의 매년의 시장을 바꿔나가는 신성장 동력이 이제는 됐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고 여기에 편입이 못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그럼 우리 가능성이 있냐?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제가 유망하다는 그 세 가지 분야에 다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다 1등을 할 수 있는 후보 기술과 후보 시장이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가 제가 우리 애기평 오자마자 우리 정부가 한 일이 뭐냐, 애기평이 한 일이 뭐냐, 전부 우리 기업들이 다 했다. 배터리 3사들 다 내가 LG화학도 알고 삼성 SDI도 알고 SK 이노베이션도 아는데 그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들 이거 뭘 개발했는지도 알고 이분들이 다 이거 했다. 그랬더니 이거 다 정부 과제로 한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애기평에서 이 세 군데한테 다 과제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막 잘하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그 보수 관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잘 안 해요. 총수들이 돌다리도 두들기고는 안 건너갑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원천 기술을 해가지고 여기에 마중물 역할을 좀 해줘야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 핑계대고 과제를 좀 해가지고 가능성을 보여주면 내부에서 괜찮네 해가지고 시장이 마침 받쳐주면은 그때 돈은 풍부하니까 그 기업이 돈을 완전히 때려 넣어가지고 정부 과제로 했다는 얘기는 쏙 빼고 단 한 번도 홍보가 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전부 요 관련해서 제가 추적을 해보고 조사해보고 했는데 대기업들이 이런 중요한 이런 과제에 정부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안 해서 앞으로는 홍보할 때 정부 얘기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면은 그런 데는 앞으로 그냥 아예 제외시켜라. 제가 그래 지침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기재부가 그래요. 정부가 해가지고 맨날 사업 안 됐다고 비판하거든요. 정부과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현재 지금 기업들이 돈 벌고 있는 게 예를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다 그 애출이 전신인 전자기술연구소 제가 대학교 때 그 구미에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학교 때 알바로 갔었어요. 그때 제가 했었습니다. 30 몇 년 전에. 다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삼성이 인수해가지고 오늘날의 삼성전자가 되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삼성전자가 전부 총수가 잘해서 그랬대. 예, 그러면 안 돼. 국민들이 밀어준 거고 우리 국가가 밀어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우리 국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국민들 덕택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는 그걸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딴 얘기 좀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국내에 그치면 안 된다. 지금 한 2018년 44조 지금 한 50조 정도 수출하거든요. 에너지 분야에. 아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력이 있다고요. 이걸 2040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120조 원 정도 그리고 2050년도에 한 300조 원 정도 1년에 우리나라에 약 지금 600조 원 정도 수출하거든요. 그중에 절반 정도는 에너지 분야가 나와야 된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5대 에너지 산업 중점 육성 분야 그걸 선정을 해가지고 애기평에서 그 분야 중심으로 지금 뭐 남들은 잘 모르죠. 우리가 가끔 언론 보도도 해주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죠.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언제 수출했냐 이 얘기만 하죠. 이제 그 성공의 과실은 우리 대기업들과 여기 참여한 우리 혁신기업들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져가겠지만
이거의 미래를 준비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 예기평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한 300조 원을 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친환경 해상 에너지 단지도 조성하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또 송배 전망 증설, 그다음 아리백 기업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우리 그린뉴딜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사업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그 다양한 방안을 현재 우리가 지금 1조 원씩 쓰는 게 이제 그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은 이제 이런 분야 중심으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구체한 게 이제 그린 뉴딜입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린 뉴딜의 배경이 되는 걸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신문이나 이런 데 잘 안 나오는 얘기인데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알고 있고, 하나는 안전망,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고용 안전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휴먼 뉴딜이라는 이름으로서 경제인문사회 연구에서 전 성경유 이사장, 그다음 KDI 유종일 대학원장, 그리고 그리고 여기 참여하고 있는 또 여러 한 15개 기관장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맨날 그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포용 성장이다,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3대 뉴딜 이걸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우선의 포용국가, 디지털 선도국가, 기후환경 선도국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받아가지고 결국에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거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출석 체크하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잘 참고하십시오. 자, 그래서 마침 이거 하기에 좋은 여건이 됐다. 코로나가 되기 전에 이미 이게 다 계획이 되고 대통령한테 보고됐거든요. 근데 실은 이걸 구겨놓고는 어디 잘 쓰질 않더라고. 근데 코로나가 딱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내수를 육성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이 그린 뉴딜이 세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아주 좋은 여건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요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 자본 중심에서 사람 중심, 이게 이제 휴먼 뉴딜의 핵심이고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그리고 자연에 손하지 않고 자연을 포용하는 형태로 가는 게 이제 각각의 뉴딜이 담고 있는 중요한 그 사상입니다. 예,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이 두 개를 양대축으로 하고 요걸 뒷받침해주는 일종의 포용적인 요소죠. 이 두 개는 혁신적 요소고, 혁신적 포용국가,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고심해서 이제 단순한 발전국가 모델을 이제는 극복하고 우리가 포용국가로 가야 되겠다. 근데 그냥 포용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혁신형 포용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고, 혁신하는데 중요한 게 인재고, 혁신은 결국 역량이 있어야 하는 거고, 역량은 인재로부터 나온다. 사람이다. 이제는 무슨 자원이라든가 자본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재고, 이걸 뒷받침하는 많은 경영 이론들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걸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사이버 경제, 이코노미, 이커머스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설계가 된 거고요. 이건 단순히 한 5년짜리 계획이 아니다. 한 30년은 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 정부에서는 총 28개 과제 해서 대표적으로 10대 과제 중심으로 현재 이번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대 과제는 총 이제 이번 정부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5년 정도 해서 다음 정부까지 이어서 계속 가야 될 그런 분야고요. 저는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평은 30년 정도의 계획을 그래서 따로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30년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국판 그린뉴딜은 왜 하는 거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경제위기 극복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것은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도시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태양광 풍력을 도시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동안 발전에 소외됐던 농산 어촌 지역, 그런 지역이 이제는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 시민들이 돈 내가지고 지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햇빛 발전소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로도 태양광 발전할 수 있어요. 풍력 발전기 마을 단위나 읍 단위에서 이제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돈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시민 참여형 그런 구조가 됐다. 그런 면에서 또 이 경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회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이런 면에 가치를 많이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뉴딜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종합적인 해법이다. 경제 사회적인 결국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그 그린뉴딜 관련된 그 대표적인 과제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5개 분야의 대표적인 과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게 이제 그린뉴딜 하니까 그린뉴딜의 구체적 목표가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시민사회에서 많이 제기가 됐는데 그 목표가 곧 탄소 중립입니다. 2050년까지. 그래서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은 않겠고요. 요건 저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실은 구조를 다 설명을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소개한 거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된 큰 틀은 이미 대통령이 제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지금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6월 달까지 현재 지금 이미 착수 회의를 제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정도까지 어느 정도 그 중요한 틀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위원회가 이거의 거버넌스가 이제 새로 해서 기존에 4개의 위원회가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 나갈 거고 올해 말까지 이거에 관한 모든 로드맵이 다 그려진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 전문가분들 있으면 계속 참여해 주시면 좋고 그게 그려지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트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린 뉴딜은 환경 선도 국가, 이건 지금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기후 악당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환경 선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우리는 비록 현재는 가장 변화가 느리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석탄 화력이라든가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퇴출될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지만 새로운 에너지원인 이 재생에너지, 이건 기술 중심이면 다행히.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재생에너지를 하는데 필요한 부지가 총 3% 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쓰일 수 있는 부지가 육상에 18%나 있고 해상에 25%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굉장히 풍부하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에너지를 우리나라 땅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도 가능하다. 그래서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하게 되면은 리니어블 에너지 100을 기업만이 할 게 아니라 특정한 뭐 제주도나 이런 데 카본 프리 아일랜드 그런 게 아리백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이제 재생에너지 100%로 가는 그런 걸 이제는 우리가 목표로 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수단인 기술,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는 유능한 인재,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기 수고해 주신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아, 예, 예. 네. 예, 여기 일어서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예. 네,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예. 저기 학생분들께서는 자기 그 소속과 원래 소속이요. 학생 소속 말고 원 소속을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고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종선 회계사인데요. 예, 예. 제가 원장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가고 있구나라는 그 좀 몰랐던 걸 알아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기사가 요새 나는 게 뭐 석탄 발전은 줄었지만 원전하고 뭐 복합 발전은 증가해서 탄소 중립에 탈원전에 역행하고 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원장님 말씀 들은 거하고 기사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왜 이런 기사가 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거고요. 그동안은 탈원전 하면 국가가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이 원전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값싸게 전기 수출하는데 전기값 오르고 그다음에 탈원전 하면서 석탄화력 발전 오히려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공기 나빠지고 그다음에 탈원전 해가지고 한전이 적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왜냐하면 원자력 분야에 38,000명이나 고급 인력이 있습니다. 고급 인력들이 자기 할 일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없어져 봐요.
갑자기도 아니죠. 실은 앞으로 30년은 적어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 끝날 때까지 다 유지가 될 거냐, 우리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카이스트 그 원자력공학과 내도 있었지만 거기 있는 교수님들은 저하고 굉장히 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앞장서서 탈원전 정부에 대해서 지금 성토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평생 그것만 해왔고, 그분들이 보기에는 원자력은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값싼 에너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도 굉장히 좋고, 게다가 우리는 기술 자립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원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이걸 보고 전형적으로 기술 만능주의라고 그러죠. 제가 아까 그 시장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느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한 기업이, 무슨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이 시장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럼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원전이 싼 건 사실이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 비용 제대로 산정 안 됐고요. 산정했다고 하지만 그 제대로 안 했고요. 그 제대로 하면은 당장에 킬로와트아워당 한 20원 정도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유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원전 사고가 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보기에 따라 달라져 있지만, 그 사고, 후쿠시마 사고 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국가가 책임진 게 거의 한 뭐 500조 원 정도, 그 정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한전이 다 책임 못 지죠. 그러면 한손이 다 책임 못 지고, 그러면 일정 부분은 이제 안 그러면 회사가 망하니까요. 책임지고 그 이상은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일본 같은 데 그러지 않거든요. 일본은 회사하고 지자체가 이걸 책임집니다. 국가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다 감안을 한다면 그것도 어나더 한 2, 30원 그냥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는 원자력 육성하는 기관이 무려 11개나 됩니다. 재생에너지 육성하는 기관은요, 지금 전담 기관 하나도 없어요. 애기팽이 여러 가지 업무도, 저희가 지금 원자력 육성도 합니다. 실은 제가 무슨 탈원전의 기수 아니에요. 저희가 매년 600조 원은 원자력 하는데 계속 써요. 저희가 재생에너지 하는 데는 현재 이런저런 거 다 합쳐서 3천억 원이지,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요, 지금 1,000조 원도 안 써요. 1,000억 원도 안 써요, 매년. 재생에너지보다도 지금 원자력 쪽에 현재 우리가 R&D 비용, 공기업 이런 데까지 하는 거 다 따지면요, 1년에 원자력 관련된 거, 핵융합까지 포함해서요, 우리가 무려 9천억 원 씁니다. 현재 원자력 쪽에. 재생에너지에 다 합쳐도 한 3천조 원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도,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나 이런 데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만 탈원전 한다고 그러지 이번 정부에서 실제로는 원자력 육성 계속하고 있지 않냐. 첫째는 현실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이 기술이 자립됐다고 해서, 우리가 기술 갖고 있다고 해서 계속 해야 되냐. 좋은 예가 석탄화력입니다. 석탄화력은 원자력보다도 더 기술 자립했어요. 원자력보다 더 세계적인 수준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그럼 석탄화력 발전소 계속 지어야 됩니까? 이렇게 그 석탄화력 지어봤자 지금 삼척이나 이쪽은 지금 짓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완성해봤자 완공하자마자 지금 이거 폐쇄해야 될 상황이야. 이게 탄소 배출 문제가 이거 부담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다 지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경제성도 사실대로 평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오죽하면 중국이 최근에 에너지 쪽을 시장 경제를 도입했거든요. 그동안 국가주도를 하다가.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중국이 원전을 짓다가 원전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다시 원전을 짓는데요.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도 짓지만 당초 계획했던 대로 막 200기, 막 300기 짓는 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는 기껏해야 한 30기에서 50기 정도 짓는 정도로 그 정도가 지금 계획에 보이고, 그러니까 당초 얘기됐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었고요. 단편적인 예로 제가 카이스트 있을 때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중국 학생이었어요. 유학생이었어요. 석사과정 들어왔는데 갈 때 공무원이 왔는데요. 이제 유탁 교육 왔는데 갈 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이 저 원자력 쪽 정책하고 그랬는데 가서 뭐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가서 원자력 감축 정책을 적극 자기는 하겠대요. 너는 카이스트 원자력과 와가지고 이건 우리말로 한 건 아니고 영어로 했습니다. 원자력과 와가지고
원자력 배워가지고는 누구도 너를 저 탈원전 쪽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중국 가서 돌아가서 너는 정부 돌아가서 원자력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땐 간단하대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약 400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알려진 큰 사고만 3건이 있지 않냐. 약 100기 운행하면 1기 정도 사고 나는 거다. 근데 중국에 200기 정도 그 해안에 쫙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그중에서 몇 기 난다는 얘기냐. 거의 저 1기 반 내지 2기 난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재앙이다. 중국은 동해안에 대부분 몰려 사는데 중국 망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저 400km 떨어져서 한국에 와서 지금 오는 걸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네네. 예, 거기는 바로 옆에 떨어지는 걸 지금 걱정해요. 지금 후쿠시마 사고를 보더라도 약 30km 안이 가장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 동남북 제 해안 쪽에 지금 30km 안에 무려 380만 명이나 살아요. 후쿠시마는 겨우 저 30만 명이었지만 우리는 그게 10배 이상 산다고요. 그리고 게다가 옛날에는 그 지역이 지진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알고 있었어요. 1970년대, 80년대. 근데 지금은 거기에 여러모로 지진도 많고, 그 다음에 활성 지진 단층이 있다는 그런 지질학계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수출하냐고 그러는데, 첫째는 지진 없는 나라. 그 다음에 근처에 인구 밀집하지 않은 나라. 그런 나라에만 우리가 수출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UAE도 그런 데고. 그런 데만 원전은 지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땅이 워낙 비좁아가지고 재생에너지 할 땅은 풍부하지만 원자력을 할 땅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원전 허가해줘도요. 새로 지을 땅이 없다고요. 지금 이미 월성 2호기인가 그랬죠. 그거 승인했다가 다 취소했잖아요. 원장님, 저기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예. 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융합기술경영학과 석사과정 정찬우 학생입니다. 예, 예.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탈원전을 하는 국가들이 있고 반대로 원전을 지속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서 정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에너지 문제 전체에 비해서 원전 자체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큰 변수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에너지 전환에서 설사 열심히 어떤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친원전으로 열심히 한다고 한들 몇 기나 더 지을 거며 얼마나 더 유지나 할 거며, 왜냐하면 이 경제 논리라는 게 급격히 바뀌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들 저런들 별 변화가 없다. 그리고 탈원전을 한들 2082년도까지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요. 앞으로 60년 가까이 원전을 계속 운영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탈원전하는 나라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로 변화가 없다. 그때까지 우리가 원전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는다는 것은 똑같다. 다만 앞으로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때 독일처럼 서서히 탈원전하다가 독일에서는 2022년도, 내년도까지죠. 모든 원전 다 셧다운 하겠다. 7기 정도 가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셧다운 하겠다. 그렇게 지금 가버렸고, 대만도 수명보다도 훨씬 짧게,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요즘 셧다운 하는 데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그러고 다 수명 주기 안 돼서 다 셧다운 하거든요. 탈원전이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 뭐 이런들 저런들 별 변수도 아니고,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거의 한 90%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다 합쳐봤자 10%도 안 되는 거, 거기서 뭐 1%하고 5%하고 차이는 5배입니까? 뭐 500%입니까? 그게 뭐 커 보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 생사를 여기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원자력 육성을 정부가 했기 때문에, 국가가 했기 때문에
이 탈원전에 관한 모든 과정도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기본 골격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탈원전 한다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걸 이슈화해 가지고 그렇게 소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자제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이걸 자꾸 정치 이슈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순수하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야 자유니까 뭐 그거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러든 저런 별로 관심이 없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전을 방사선 쪽으로 전환할 수 있게 산업 전환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산업부에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사업들이 이제는 갑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막 시작을 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정부에는 방사선 육성 사업이 대대적으로 좀 많이 가지 않겠느냐.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줄여야 될 것이 핵융합이다. 핵융합은 탄소 중립에 거의 도움이 안 돼요. 핵융합은. 근데 이쪽에 지금 매년 1,500억 원씩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거 앞으로 30년 동안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가 기초 연구는 필요하지만 핵융합에 대해서 이게 실용화 곧바로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 과장된 거다. 그건 앞으로 그쪽 제가 한번 정책 연구를 맡겨봤더니 2080년도 정도까지는 사실상 이건 실용화 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050년도면 탄소 중립 모든 전쟁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때 이 안에 못 들어오는 에너지원들은 그 후도 못 들어옵니다. 게다가 그럼 그 후라도 혹시 들어오면 가능성이 있느냐? 그걸 한번 봤더니 2080년도에 설사 이게 에너지원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건 새로운 원자력 기술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좋다는 핵융합도 이러니까. 그래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기존의 에너지원 중에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핵융합은 어차피 이건 실용적인 에너지원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원자력의 에너지원으로서의 미래는 이건 가능성이 없다. 가망이 대단히 없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결국 한번 수출해야 되거든요. 그 항상 결과를 그냥 놓고 보세요. 남 얘기 그냥 휩쓸리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보세요. 지난 11년 동안 길게 보면 13년 동안 원전 수출 하나도 못했죠. 우리나라가. 그죠? 아랍에미레이트 원래 처음 수출하면 그 다음 또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얘기 없고요. 사우디나 여기저기 수출할 거라고 우리 기대를 했지만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원전 수출을 하고 열심히 한 줄 아세요? 노무현 정부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한 80%,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한 20%, 이 정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그 수출을 한 겁니다. 거기에. 근데 노무현 정부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청와대 근무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 이거 수출하려고 제가 그때 국방 담당 제가 총괄을 했는데요. 행정관 국장을 했는데 이거 하면서 거의 퍼주기 하다시피 우리 국방 분야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아랍에미레이트 수출한 거거든요. 근데 그 후에 정부가 노력을 안 했냐? 엄청나게들 노력했어요. 다. 이건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도 좀 노력했고 이번 정부도 엄청나게 했죠.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막 그렇게 많이 하고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막 하고 역대 어느 정부고 다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도 안 됐을까요? 시장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10년 사이에. 원자력 발전보다도 10배 이상 싼 태양광 발전, 3배 이상 싼 풍력 발전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바뀌는데 게다가 중동 지역은요. 이런 재생에너지 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에 돈 번 사람은 누구냐면 손정희 회장이 벌었어요. 손정희 회장이 그쪽에 지금 시장 약 200조 원 정도를 지금 이런 새로 늘어나는 원자력 쪽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쪽이 200조 원 시장을 지금 손정희 회장이 거의 지금 다 가져가다시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우리는 선제적으로 못 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엉뚱한데 이렇게 하더라고. 이 원장님 기회비용의 상실이죠. 예. 네, 원장님 말씀 중에 예. 끊어서 죄송합니다. 뭐 예, 시간도 오래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오늘 시간을 예,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괜찮아요. 저희 저는 학생들이 6시까지 시간은 비워놨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 이 뒤에 이제 또 그 예. 시간 이어서 또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원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전북 지역에 내려왔을 때 전북 지역이 고향이기도 한데 상당히 좀 전북이 GRDP 수준도 강원도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산업 영역 부분에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데요. 그중에 그린 수소 생산이나 여기 수소 관련한 수소 시범 도시도 운영하고 있고요. 수소 자동차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뭐 수소 자동차 관련한 부품 생산 뭐 시험 인증 센터도 완주군에 들어왔더라고요. 많이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여러 지역들을 아마 외교평 원장님이 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북의 이런 오늘 이렇게 에너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듣고 그랬는데요. 전북 지역에 권고하거나 전북이 좀 이런 부분에서 준비한다면 미래를 같이 준비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권고나 이런 저희한테 해주실 수 있는 좋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뭐 고향 얘기 하시니까 저도 고향이 전북입니다. 아, 전북 그렇습니다. 고창이 제 고향인데요. 아, 예, 전 그렇습니까? 뭐 보통 때는 뭐 고향이나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희는 이 지역이고 종교고 학력이고 한 30가지 차별 금지하는 게 들어있어 가지고 저희는 네. 이런 거 자체를 평상시에 아예 거론도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뭐 제 고향이니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제 전북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를 잡았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농산 어촌이 이제는 각광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광하고 풍력 자원이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은요.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이렇게 됩니다. 이 서남해안 벨트입니다.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에너지 자원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육상도 좋고 해상도 좋아요. 해상도 바다로 나가면은 약 그 30km 내지 50km를 나가도요. 수심이 겨우 한 30m 정도, 30m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그냥 아무데나 풍력 발전기 꼽아도요. 거기서 그냥 발전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새만금 같은 새만금을 너무 작아요. 너무 작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토에 겨우 새만금이 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훨씬 좀 더 크게 이렇게 그 서해안 쪽에 큰 바닷길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 그리고 그건 저기 한 서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포에 이르는 한 200km 넘는 저는 바닷길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도로를. 그래서 아우토반을 거기다 만들어주고 여기 중간중간에 한 몇 개의 해상 도시를 한 4개 정도 건설을 하고 그래서 두바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 그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해상 도시 주변에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을 해주고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만 갖고도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다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로. 그리고 이거의 혜택을 충남, 전북, 전남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이 발전소 주변에 있는 지역은요, 주민 1인당 연봉, 기본소득을 1,000만 원씩. 그래서 청년 부부가 여기 내려와서 자녀를 셋을 가지면 연 5천만 원이 기본소득으로 그냥 지급되는 것이 이쪽에 약 100만 명한테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게 되면. 그래서 1년에 여기서 50조 원 이상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한 거 대신해서. 근데 탄소 중립 시대가 되면 전기 생산을 더 하기 때문에 한 80조 원 뭐 이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비용이 이쪽에 전가가 되면 거의 100조 원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로서 기본소득을 하고 이거 있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리백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도권에서 멀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돼요. 여기는 뭘 해도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잘해야 충청권으로 몰리지. 이쪽에는 뭐 새만금을 만들든 새만금 단지 만들었지만 20년이 지났지만 여기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가끔 그 고창 갈 때 일부러 한번 거기를 지나가 보거든요. 뭐 지금도 사실 먼지 나는 거 똑같지만 지금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죠. 근데 이번에 새만금 그 대통령 가서 하기 전에 2년 이전에 어땠습니까? 완전 먼지만 나고 미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 염해가 많은데도 농업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농사 지어본들 그 단위 면적 딱 나온 소출도 얼마 안 되고요. 햇빛 농사하고 벼농사하고 비교하면 햇빛 농사가 20배 정도 소출이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원래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2년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전북 지역의 정치권이나 그쪽 오피니언 리더들 생각은 새만금에 여기에 태양광을 하다니 반대다. 풍력하다니 반대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공단이 못 들어온다. 공단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양호범 교수님이랑 또 그 오피니언 리더 여러분들이 마침 그분들이 이제 정책기획위원들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제가 유일무이하게 지방지에 글을 한 편 실은 게 있는데 전북일보에 그때 제가 새만금이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제가 유일무이하게 제 고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전북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호남 사람은 자기 고향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기 고향을 밝힌다라는 것은 그 대외 활동을 하면서 그런다라는 것은 대단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옛날에 호남 출신이었으면 삼성도 못 들어가고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바뀌긴 했지만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젠 다른 이유로 어떤 역차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도 고향을 밝히고 이러는 것은 우리 사회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지역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유일무이하게 제가 그 여론에 완전히 반하는 강력한 주장을 제가 신문에다 했습니다. 한번 지금도 전북일보 제 이름 해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제가 그렇게 꼭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런 또 강연을 전북 지역에서 요청하면 제가 빠지지 않고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수십 명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도지사님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 아무튼 뭐 새만금 청장님 뭐 이런 쪽도 얘기를 했고 뭐 꼭 제가 해서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분위기가 불과 한 4개월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행사까지 가능해졌고 대통령이 다녀가시자마자 거기에 새만금 추진단을 저희 애기평이 맨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새만금 여러 스님 사업들이 다 만들어져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북 지역은 새만금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에서 먼저 지금 한 4기가와트 정도 이제 그 재생에너지 발전하는데요. 새만금 지역 전체로는 40기가와트 정도 할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여건이. 그러니까 지금 그 새만금에 여러 공단 유치하겠다, 뭐하겠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현재 이 시작은 반이 아니라 시작은 10분의 1에 불과해요. 앞으로 한 30년은요. 새만금 그 내호 호수 지역 안에 그 다음에 새만금 저는 내해라고 부릅니다만 굉장히 더 크니까요. 내해 지역 그 다음에 외해 일부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가지고 재생에너지가 풍족하면요. 아리백 기업이 전부 새만금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역에 이런 그 공단 육성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새만금까지 고속 처리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김현미 장관한테도 그걸 그 장관할 때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렵더라고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전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고속 처리 거기까지 들어가게 해줘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서울이나 광주하고 직결시켜줘야 돼. 이런 대도시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교통도 같이 해주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결국 아리백 기업들이 군산만 오겠습니까? 결국 그게 익산, 전주, 축까지 같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 모델로 가자. 그리고 새만금뿐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평야 지역이라든가 또 산해는 양수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라북도만 또 하기도 어려울 테니까 최근에 광주, 전남, 전북해서 호남권 아리 300 그 사업 계획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걸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몇몇 국회의원하고 지금 3개 지자체장님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아리 100 정도가 아니라 아리 300 정도 하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이나 경남 지역에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수익을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원입니다. 에너지 자체로 수익원이 되게. 그렇게 하면서
해상 도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레저 단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그래서 전기 비행기로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데요. 그런 많은 그 플랜들이 에너지에서 시작된 많은 에너지 오리엔트된 미래 산업이 곧 그 전 남북의 미래다. 호남의 미래다. 그래서 환경과 에너지로서 시작을 해서 1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에너지에서만 300조 원 수출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2050년이면. 그렇게 되기 위한 씨앗은 제가 충분히 뿌렸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호남 지역에서 100조 원 수출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그게 에너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너무 작게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현재에 너무 매몰돼서 하지 마라. 제 눈에는요, 완전 여기가 황금 어장으로 보입니다. 호남 지역이 전체 노랗게 보여요. 제 눈에는. 네. 원장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강연이었고요. 마지막 질의응답이었습니다. 원장님 네.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예, 저는 네, 괜찮습니다만 하십시오. 네. 교수님이 괜찮으시면 네? 예. 중요한 문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네네. 예. 지금 그 원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 그린 뉴딜도 좋고 다 좋은데 또 거기에 따른 저 문제가 선생님 전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아, 예, 유기달 선생님. 예. 석사 과정의 유기달입니다. 또 거기에 예, 따른 예. 문제가 예.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되는데 또 태양광 같은 것만 해도 당장 그 패널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뭐 보통 15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패널이 많이 이제 나올 판인데 그 처리 문제가 곤란할 것이고요. 예. 현재 뭐 재활용에 관한 무슨 기술이 있거나 그런 계획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 태양광은요, 최근에 나오는 것은 25년에서 30년이고요, 수명이. 일단 그렇게 짧지 않고요. 15년짜리는 이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도 재활용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전이나 태양광이랑 똑같아요. 원전 30년만 쓰고 버리지 않거든요. 대개 그걸 근데 이제 원전 짓는 비용의 거의 절반을 새로 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원전 짓는 비용 자체도 지금 굉장히 증가를 해서 지금 한 기당 이제 5조 원 정도 그냥 나오거든요. 두 개 한꺼번에 짓기 때문에 되게 10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의 절반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 이제 패널이 문제인데요.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볼 때는 90% 정도는 회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95%까지 회수하려고 그러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자원이고요. 그래서 재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거 다 회수해서 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가는 여러 가지 PVC 이런 것들은 다시 리뉴얼을 해가지고 또 다른 저 태양광 패널에 사용도 하고요. 그래서 미래는 이게 중요한 산업이 됩니다.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중요한 산업이 되고 그 다음에 버리기 전에 우리가 30년을 쓰잖아요. 태양광을. 그러면은 이걸 우리나라 상대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 땅에서 또 쓰기에는 경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양광의 효율이 또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좋은 걸로 우리가 바꿀 겁니다. 아마 30년 안 쓰고 쓰다 보면 한 15년, 20년 정도 쓰다 보면 효율이 현재는 20% 수준인데 앞으로 30에서 35%짜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태양광 사업자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걸 그냥 이 정도 쓰고 본전 뽑았으니까 바꾸는 게 이익이냐 아니냐. 그러면 15년이나 20년 됐을 때 이걸 갖다가 뜯어가지고 저기 라오스나 저기 그 미얀마 같은데 이걸 그냥 거의 헐값에 이걸 팔고 요즘 우리나라에 중고차가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고차가 남아있질 않은 게 고급 비싸게 해가지고 다 사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버려도 다른 나라에 다 쓰잖아요. 가보면 다 우리 현대 그 버스가 저 미얀마 가도 돌아다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쓰던 것을 이런 데 가서 다 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재활용까지 가기 때문에 한 4, 50년은 봐야 되고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생각만큼 지금 원전의 그 환경 문제에 비하면 이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오늘 열띤 강연 고맙습니다. 지금 5시 45분이 됐습니다. 1시간 45분 동안 에너지 정책 부분의 현재와 미래를 들을 수 있었고요. 원장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뭐 계속 건승하시고요. 우리 학생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예, 예. 한번 청취해 주셔서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네. 예, 예, 그래 주십시오. 예,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예, 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저희 학생분들은 한 5분만 쉬었다가 지금 45분인데요. 50분부터 한 6시 10분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